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vs 프랑스 vs 중국. 2. 더 이상 핵기술 미국 승인 필요 없다. 3. 한국은 멋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놓고 대한민국을 무시하던 프랑스의 처참한 실체가 들통났습니다. 프랑스는 2017에서 2022년 세계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11%로 3위에 오르면서 유럽의 맹주국다운 기염을 토했는데요. 유럽 국가로서는 드물게 군축 기조에 소극적이었던 덕에 지금까지도 탄탄한 방위 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만의 방위 산업 체계를 구축하자며 범유럽 방위 산업 통합 정책을 주도하고 있기까지 한데요. 이 때문에 독일과 함께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유럽에 진출하는 것을 극도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에마뉘엘 마크롱 현 프랑스 대통령이 노골적인 친중 행보를 걷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프랑스는 꺼림칙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최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AMX-10RC 잠감차가 처참한 방어력으로 빈축을 사면서 갑작스레 대한민국의 IFV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이른바 겸전차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고성능 IFV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IFV 대결의 최종 승자를 가려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은 졸지에 서방 기계와 전력의 올림픽이 되어버렸습니다. 네로라 하는 군사 대국들이 앞다퉈 자국의 잠감차를 지원하면서 귀중한 성능 검증의 장이 되어버린 건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 지원한 M2 브래들리, 프랑스가 지원한 AMX-10RC는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바로 현대전에서 재등장한 경전차라는 포지션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전차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소형차 크기에 불과한 탱켓부터 사실상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초중전차 마우스까지 온갖 기상천외한 전차들이 난립했는데요.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이 모든 전차는 메인 배틀 탱크, 통칭 주력 전차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된 전차가 아닌 강력한 장갑, 높은 화력, 빠른 기동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공중 수송이 가능한 경량화를 유지하는 게 여러모로 효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의 전투기가 대부분 멀티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 과정에서 한때 역사의 뒤만길로 사라질 뻔했던 게 경전차입니다. 이름 그대로 가벼운 전차을 의미하는 경전차는 주력 전차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빠른 이동 속도로 설계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태생적으로 비교적 크기가 작고 장갑이 가벼울 수밖에 없었고 생존력이 약해 주력 전차와의 대결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경전차는 주로 정찰 목적으로 사용되다 점차 사라지게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 다시 군사 분야에서 경전차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4위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는 인도에서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하고자 하면서 상당한 소요 물량이 말생했기 때문인데요. 저강도 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적당한 화력과 산악 지형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기동성을 앞세운 다양한 역할 수행 능력이 경전차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프랑스의 AMX-10RC 지원이 주목받은 이유도 이와 같은데요. AMX-10RC는 유럽 최대의 군사 강국 중 하나인 프랑스에서 개발한 IFV인 만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성능이 입증된다면 차세대 보병 전투차 경전차 시장을 완전히 선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독립식 유기압 서스펜션을 탑재한 AMX-10RC는 험지 주파 능력이 우수하고 포장도로 기준 시속 85km, 야지 기준 시속 40km의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105mm 저압강선포를 주무장으로 탑재한 멨에 사거리만 약 2km에 육박하고 일반 고폭탄을 사용할 경우 60도 임사각 기준 150mm, 전용 날탄을 사용할 경우 350mm 잠감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제한적인 경우긴 해도 현대 주력 전차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고화력인데요. 오죽하면 프랑스 내에서
차륜형 구축전차라는 별명으로 불릴 지경입니다. 방호력 또한 굉장히 우수해서 전면 23mm, 전방위 14.5mm 위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SEPAR 잠감 탑재 시 무게가 15.8톤에서 22톤으로 늘어나긴 하지만 지뢰나 IED까지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단 스펙상으로만 보면 경전차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셈인데요. 실제로 프랑스가 AMX-10RC 지원을 결정하자 우크라이나는 올렉시 레즈니코우 국방부 장관이 직접 AMX-10RC를 운전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스펙상으로만 보면 AMX-10RC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정찰부터 기동 화력 지원, 지휘, 통신 등 다양한 임무에 적합합니다. 절대적인 장비의 숫자가 부족한 우크라이나 임장에서 이런 다목적성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 고위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AMX-10RC는 152mm 포탄의 파편을 맞은 것만으로도 승무원 4명이 전원 전사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방호력이 형편없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디까지나 AMX-10RC가 본격적인 경전차가 아니라 IFV로서 전면 장갑 방호력이 23mm 철갑탄 방호 수준에 불과하긴 하나 승무원 전원 전사는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그것도 당시 포격에 관통당한 AMX-10RC는 세파르 장갑까지 탑재한 방호력 강화 버전이었습니다. 이쯤이면 아무리 IFV라 할지라도 뻥스펙을 의심해봐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그토록 강조했던 기동성마저 비포장 도로에서 기어박스가 너무 쉽게 고장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반쪽짜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 제37 해병여단의 한 지휘관은 105mm 주포의 관측 장비는 쓸만해도 전면 공세에 사용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쉽게 말해 아무리 잘 쳐져봐야 화력 지원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평가였습니다. 덕분에 프랑스는 제대로 체면을 구겼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프랑스의 AMX-10RC가 실전에서 죽을 쓴먹에 주목받고 있는 잠감차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레드백인데요. 레드백은 고성능 엔진과 현대적인 전투 시스템을 탑재하여 빠른 이동과 정확한 사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응형 보호장갑과 첨단 방탄 기술을 통해 습격과 폭격으로부터의 방어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쯤은 되어야 비로소 경전차라고 부를 만한데요. 당장 모태가 되는 K-21 잠감차부터가 전면부 30mm 기관포 철감탄 방어가 가능한 데다 차체 상부는 10m 30에서 폭발하는 155mm 포탄의 파편까지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현재 방산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경전차의 역할뿐만 아니라 통신 및 전보 차량부터 IED, 지뢰 방호 형태까지 다양한 임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드백은 경전차 도입을 추진 중인 많은 나라에서 현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우선 최근 K9 도입 소식을 전해드린 루마니아는 30억 유로, 무려 4조 2,650억 원 규모의 잠감차 도입 사업을 위해 은밀히 레드백 현지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물량으로 치면 자그마치 300대가 넘는 초대 규모인데요. 이 정도 물량이면 사실상 수명 주기가 끝난 구식 잠감차를 전부 레드백으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도 물론 상당한 규모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인도의 경전차 도입 사업입니다. 앞서 인도가 경전차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대한민국에 레드백을 도입한다면 레드백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와 관심도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중국과의 지역 분쟁에 얽혀있는 인도가 레드백 선택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감조할 수 있는데요. 또한 대한민국 군사 장비 도입은 국가 간의 군사 협력과 안보 관계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중국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 중민 인도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중국과 대립의 골이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 임장에서 쌍수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가 레드백을 도입한다면 중국과의 장갑차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지 때 15식 경전차를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지역이 대부분 고산지대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무기 체계는 고산지대에서 기동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러나 경전차는 비교적 경량화된 구조 대비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산 지형에서 복잡한 지형 조건과 좁은 도로, 협소한 공간에서 유리한 전술적 위치 조절과 기습적인 공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또한 고산 지형의 좁고 험준한 지형은 육중한 주력 전차가 움직이기에 제한적입니다. 결국 경전차를 경전차로 상대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전투 조건이 갖춰지게 되었는데요. 인도군이 긴급히 경전차 소요를 제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레드백이 중국의 15식 경전차를 상대할 수 있느냐가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15식 경전차는 105mm 주포를 탑재한 만큼 위협적인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장 관통력만 봐도 전용 날탄을 발사할 경우 2km 거리에서 최대 500mm의 감철 잠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단순 화력 면에서는 프랑스의 AMX-10RC를 뛰어넘는 셈인데요. 게다가 증가 장갑 패키지까지 장착하면 무게만 36톤에 이르는 만큼 방호력 또한 뛰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에 맞서는 레드백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기본 무장은 30mm 기관포 1문을 탑재하면서 15식 경전차에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목적성 때문인데요. 중국 15식은 경전차로서 승무원 3명이 운용하는 방식이지만 레드백은 IFV로서 승무원 3명과 기계화 보병 8명이 탑승합니다. 당연히 내부 공간이만이 필요한 만큼 주포 구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레드백은 플랫폼 형식으로 50mm 주포까지 확장이 가능한 데다 현재 탑재된 부시마스터 MK.44S 30mm 포로도 2세대 전차 장갑까지 관통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레드백에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2발까지 추가로 탑재된다는 걸 고려하면 화력 측면에선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반면 방호력은 레드백이 15식보다 한 수 위로 추측됩니다. 비록 아직은 구체적인 방호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레드백의 기본 형태 중량이 42톤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15식 경전차 이상의 장갑을 탑재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앞서 155mm 포탄 파편 방어가 가능했던 K-21이 고작 25톤 내외임을 감안하면 레드백의 방호력 수준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인도에 레드백을 제안했다는 게 중요한데요. 자칫 중국과의 무력 분쟁에서 레드백을 동원한 인도군이 밀리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평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전만큼 중요한 검증에 잠이 없기 때문인데요. 담짬 K9 자주포만 봐도 실전에서 중국의 PCL-181을 상대로 승리한 덕에 인도에서 100대의 추가 도입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실전이 중요하다는 방증인데요. 대한민국과 중국의 2차전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인도가 레드백을 도입해 확인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의 한 연구 결과가 게재돼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 서울대의 연구팀이었는데요. 이 실험의 성공으로 인해 이제까지 알려진 것을 훨씬 뛰어넘는 고효율 에너지원을 발견해낸 것에 대해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네이처 포토닉스에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안경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표한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지금까지 이론 수준의 아이디어에 그쳤던 양자 엔진에 대한 연구가 세계 최초로 실제 구현되면서
사실상 이론 단계에 그쳐 있던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이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방사, 양자역학 등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이 연구 결과가 먼저 이번 연구의 핵심적인 단어는 양자역학입니다. 최근 많은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양자역학이란 원자, 분자 등 미시적인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의 기본 이론 중 하나인데요. 양자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물리학자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전부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로 양자역학은 너무나도 어려운 영역이기에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기에 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에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도 작은 영역인 양자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순간 바뀌어버리는 현실의 전통적인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장난과도 같은 세계인 것이죠.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과학지들은 그 유명한 슈로딩거의 고양이를 이용하기도 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들어도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막스 보른이 최초로 양자역학의 이야기를 꺼낸 20세기 초반의 과학계에서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도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아인슈타인은 아무도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 등을 통해 양자역학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양자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는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있어서 양자역학은 빼먹을 수 없는 요소일 정도로 삶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안경원 교수 연구팀의 초방사 양자 엔진은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기존의 열역학으로 이루어지던 엔진을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초방사란 원자들의 밀도가 높을 때 서로 충돌하면서 빛을 평소보다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빛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초방사 양자 엔진입니다. 하지만 엔진의 작동을 위해서는 일어나는 초방사 현상을 자유자재로 켜고 끄는 방법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론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연구팀은 초방사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실험을 강행했는데요. 연구팀은 원자들을 초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 중첩 상태로 만들고 레이저를 통해 원자들을 제어하면서 빛이 방출되는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연구팀은 원자가 가열, 팽창, 냉각 등에 따라 동작하는 것을 관측했고 팽창할 때 엔진의 온도가 15만 도까지 올라가고 엔진 효율이 98%에 달해 굉장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연구진들은 양자 엔진의 경우 고전 열역학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고전 열역학 법칙에 따른 엔진의 최대 효율인 카르낫 효율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안경원 교수는 초방사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물리 및 양자정보 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며 연구 결과의 의의가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초방사 양자 엔진은 열역학의 법칙을 넘어서기에 엄청난 효율의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조금 더 개발을 거치고 안정화되면 물리 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효율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이전까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효율 면에서 우수에 사용했던 원자력 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안전성 면에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제너럴 포드급 항공모함은 핵 추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자력의 위험성에도 그만한 에너지 효율을 내는 방식이 없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항공모함의 경우 핵 추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에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실리기에 그에 맞는 활주로 역시 당연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육지와는 다르게 활주로의 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증기를 이용한 스팀식 캐터펄트를 통해
압축된 증기를 쏘아 그 힘으로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덩치가 커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최근 포드급 항공모함에는 EMALS라고 하는 전자식 캐터펄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체의 부담도 덜 간다는 장점 덕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만약 양자 엔진이 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면 굉장한 성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역시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기술력이 들어가는데요. 항공모함이 완성되어서도 문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운영비가 들어가기에 쉽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엔진이 상용화되면 안전성은 물론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항공모함을 운용하는데 훨씬 부담이 덜 간다는 것이죠. 이에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빛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 우주선도 더 이상 꿈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은 2017년에 초방사 현상을 구현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작년 초에는 초방사의 반대 개념인 초흡수 현상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초흡수 현상은 초빙사 상태의 원자들을 제어하면 시간이 역행하는 것처럼 변해 빛을 방출하는 초방사 때와는 반대로 빛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타임머신처럼 시간을 역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이 초흡수 현상을 이용하면 빛이 일반적 경우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초흡수 현상을 응용하면 배터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분자들이 많아지면 서로 겹치면서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커지면 충전이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연구 결과로 충전 속도가 실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 넘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위해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사이컨턴과 손을 잡았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아이온큐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손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은 종합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양자를 이용한 연구는 이미 방산업계 쪽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니 군비 확장 경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자 레이더는 세계적으로 개발에 힘쓰고 있는 군사 기술입니다.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양자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까지 탐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기술입니다. 양자 레이더의 개념은 2008년 MIT 양자공학자 세스 로이드가 제안한 양자 조명에서 탄생했습니다. 양자 조명이란 양자학적으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두 개의 빗줄기를 양자 조명을 통해 탐지기와 표적에 서로 다른 빗줄기를 보내 기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표적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 이 이론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시연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양자 레이더는 아직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애초에 스텔스의 경우 무기를 완전히 숨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레이더상에서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타내 적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양자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 역시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탐지 범위도 너무 작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언젠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불가능한 기술이고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양자 레이더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한 광파와 마이크로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는 이번 연구에 대해 아직 기술의 성숙도와 주파수 변환에 대한 효율이 낮지만 양자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현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은 양자 레이더뿐 아니라 미래 양자 네트워크로 구성된
다양한 무기체계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양자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어져야 하는 연구이며 상용화가 되려면 많은 부분이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성과처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컴퓨터와 반도체 영역을 넘어 이제는 모든 분야의 핵심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양자역학.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영토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각종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그린란드가 강대국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린란드가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자원 독점 개발권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일찍이 자원 개발에 나선 한국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본 결과라고 합니다. 밖을 나온 주민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추울 것을 대비해 꼭 껴입은 옷이 덥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상함을 느낀 것은 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주민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유달리 따뜻한 날씨에 두꺼운 방한복이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초래한 이상 기후현상에 오래 이 추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조차 방한복을 벗을 정도로 현재 북극 지역은 열기로 인해 전례 없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역시 생전 처음 겪는 고온의 환경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동물들 역시 더위에 노출되어 헐떡이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에 따르면 올해 7월 그린란드에서 기록적인 높은 온도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평년보다 섭씨 5도 이상 높은 16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더운 날씨 때문에 그린란드를 덮고 있던 얼음도 균열을 일으키며 빠르게 녹고 있다고 합니다. 테드 스캔보스 연구원은 온도와 더불어 빠르게 녹고 있는 빙하의 실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관측 결과 7월 15일부터 17일 사이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간 물은 하루 평균 60억 톤, 3일 총합 180억 톤에 해당하는 물이 대양으로 흘러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올림픽 공식 수영장 720만 개를 꽉 채울 수 있는 물이 60억 톤입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전체를 30cm 깊이로 덮는 양이라고 하죠. 연구원은 30-40년 기후 평균을 볼 때 비정상적인 수치,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그린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이 바로 반바지라고 합니다. 더운 날에 면역이 없는 이들은 고온으로 인해 방한복이 쓸모없게 되자 마을에 있는 반팔 반바지 상품을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린란드의 동토가 풀리게 되었는데요. 주민들은 걱정이 앞섰지만 이 소식을 반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린란드의 가능성을 본 여러 기업들과 국가들이었죠. 그린란드는 예로부터 엄청난 양의 자원이 묻혀있는 장소였습니다. 서구 과학자들의 지질조사 결과 다량의 희토류가 잠들어 있고 이를 개발하기만 하면 대박이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죠. 하지만 개발에 나서지 못했던 것은 여러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동토로 덮인 그린란드 땅을 개발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죠. 장비를 이용해 깊숙한 곳까지 뚫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고 설사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자원을 캔다고 해도 투자 대비 비용 회수가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자연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그린란드 주민들이 반대한 것더러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영토를 서구 개발업체들이 함부로 훼손하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했던 그린란드 원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그린란드 개발은 충분히 돈을 투자할 만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바다에 가득 찬 빙하들이 녹아 개발 및 자원 이송을 위한 해로가 뚫린 것도 개발업체에게 유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기업은 인공지능 광물 탐사 기업 코볼드 메탈과 영국 광산기업 블루제이 마이닝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서부 디스코 섬과 누수악반도에서 니켈과 코발트 등을 채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들 업체는 30명이 지질학자, 지구 물리학자를 비롯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자원을 캐기 좋은 장소를 탐색하는 것은 물론 광물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의장을 비롯해 유명 투자자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회장도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이들 기업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는 행보를 보였죠.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어도 그린란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히토류의 몸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그린란드 개발이 쉬워진 것은 어쩌면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기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의 투자가 잇따른 것이죠. 그동안 자원 개발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린란드 정부도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 것 역시 개발 진척에 한몫했습니다. 사실 원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린란드의 경제 개발을 위해 선택한 길이라고 하는데요. 현 그린란드의 총리인 무테 보우루프에게대 뮤트 불업 에지드는 그린란드의 생존과 덴마크에게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 경제적인 자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자치국가라 할 수 있을 만큼 자체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그린란드 주민들의 투표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등 많은 부분이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덴마크의 부속 영토에 속해 있는데요. 일찍이 그린란드를 발견한 덴마크인들은 이곳을 자신의 식민지로 두고 오랜 기간 그린란드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린란드에 쭉 살았던 원주민들이 독립 의사를 보이자 덴마크 정부는 이들의 반발을 두려워해 자치권을 독립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덴마크와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독립을 원하는 그린란드 독립 지지자들은 덴마크와의 결별을 주장했지만 온건파이자 그린란드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은 독립을 반대했습니다. 사실 인구가 5만 명 남짓한 그린란드는 변변한 산업이 없기에 수출의 대부분을 어업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독립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위태롭기에 그린란드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덴마크에 의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가 닥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덴마크의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그린란드가 코로나 시기 특별한 경제 지원을 덴마크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면서 독립에 대한 그린란드 주민들의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린란드가 따뜻해지면서 자원 개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독립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실제로 완고했던 개발 반대 인물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개발을 원하는 이들이 주류 의견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때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그린란드는 가장 뜨거운 땅이 되었는데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그린란드 땅을 사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향후 보존 가치를 계산해보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비싼 몸값을 약속하며 그린란드 정부에게 구애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최근 그린란드 정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원 독점 개발권과 관련해 이를 한국에게 주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그린란드를 탐내는 가운데 그린란드는 한국에게 먼저 독점 개발권을 제안한 것인데요. 이 결정에는 사실 일찍부터 그린란드와 협력을 꾀한 한국의 노력이 배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은 자원의 필요성을 절감해 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국을 모색하던 가운데 그린란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린란드의 부존 자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한국 정부는 그린란드와 일찍이 자원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그린란드 산업자원부 사이 자원협력 MOU를 비롯해 공동자원지질 조사, 자원탐사 및 기술개발 협력을 약속했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그린란드 국영광물기업인 누나 미네랄스 NUNA는 공동탐사 프로젝트 협력도 약속했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국가 원수 자격으로 최초로 방문, 그린란드 총리와 자원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있을 기술 및 자원 협력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그린란드의 총리였던 클라이스트는 이명박 대통령과 총 4건의 자원협력 MOU를 체결할 정도로 한국의 협력을 간절히 원했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사례는 그린란드 입장에서 꼭 배워야 할 모범 사례였기 때문에 그린란드가 의욕적으로 협조에 나섰다고 하죠. 한국의 극지연구소 연구진은 그린란드 북부 지역의 자원 분포 지도를 인공위성 카메라를 동원해 완성하면서 북부에 묻혀있는 광활한 아연지대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린란드와의 협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 개발과 관련해 그린란드는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원 개발과 관련해 한국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한 탓에 그린란드와의 자원 개발은 요원한 일로 끝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린란드가 한국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겠다고 나서며 한국의 도움을 요청, 북부의 풍부한 히토류 자원지대 독점 개발권을 주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현 그린란드 총리 보우루프에게되는 자원 독점 개발권은 과거 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그린란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언급하며 그러지 않아도 히토류 수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죠. 북부지대에는 납과 아연은 물론 니오비움, NB, 몰리브덴, 과 같은 희귀금속이 다수 묻혀 있어 중국이 장악하는 히토류 공급망에서 한국이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히토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그린란드 투자는 물론 투자 이민을 통해 중국계 이민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이번 그린란드의 결정은 중국에게 뼈아픈 타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린란드의 제안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자원 개발을 한 실측 조사와 부존량 탐사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 본격 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고를 내면서 히토류 개발에 속도를 냈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려는 그린란드의 태도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를 버리지 않고 소중히 잘 살려 자원전쟁에서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